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7시가 됐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9월이 시작되었는데 가을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평택 지산 초록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인문학 강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른쪽 편에 있는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라는 제 책인데요. 2020년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당선된 작품이고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노자는 왜 실리콘밸리로 갔을까? 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자는 2500년 전에 살았던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동양 사상가, 동양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성지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덕적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는데요. 구글의 홈페이지 그 대문을 보시면은 많이들 이제 접해 보셨을 텐데, 구글 홈페이지 대문을 보면은 텅텅 비어 있죠. 사막처럼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다란 여기 작은 네모 박스 하나만 딸랑 있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흔한 배너 광고도 하나 없고, 그다음에 뭐 사진 파일, 이미지 파일 이런 거 전혀 없죠. 깨끗하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사막을 연상시키죠. 사람들은 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유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서 구글은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인위적으로 붙잡지 않고 이 네모 박스 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는 텅텅 비우는 이런 전략을 썼는데요.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무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막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자유로움을 유저들이 이 구글의 홈페이지에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주목을 했는데요. 구글 이전에 인터넷의 최고 강자라고 하면은 야후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야후라고 하는 기업의 이름도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젊은 시절에는 주로 야후를 하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썼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많이 썼죠, 저희가. 야후 홈페이지를 보면은 구글하고 탁 차이가 나죠. 야후는 대단히 그 홈페이지 대문을 보면은 대단히 다양하고 다채롭게 꾸며져 있습니다. 디렉토리라고 하는 이 란이 있는데, 이 디렉토리 안에 또 뭐 서브 디렉토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뭐 뉴스, 홈, 그다음에 스포츠, 연예, 금융, 자동차, 스타일 이런 걸 디렉토리라 그러는데, 이 디렉토리에 들어가면은 또다시 서브 디렉토리가 있어 가지고 뉴스에 들어가면은 뭐 정치 뉴스, 경제 뉴스, 뭐 사회, 문화 다양한 뉴스들이 여기 또 배치가 돼 있죠. 야후가 왜 이렇게 홈페이지를 다양하고 다채롭게 꾸몄을까? 구글과는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구글은 텅텅 빈 채로 뒀는데 야후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다채롭게 홈페이지를 이렇게 꾸몄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야후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저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눌러봐야, 그래야 이제 자신들에게 이제 눌러보는 사이에 광고 수익이 막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좀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렇게 꾸몄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글과 야후를 갖다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금방 눈으로 식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복잡하게 꾸며져 있는 홈페이지, 그에 반해서 구글은 사막처럼 텅텅 비어 있는 그런 홈페이지, 굉장히 대조가 되죠. 그래서 야후의 전략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은 유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저들이 들어와서 가능하면 오랜 시간 머물도록 하면서 이것저것 눌러보는 사이에 자신들의 기업의 광고 수익이 최대한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맥시멀리즘을 갖다가 추구하고, 이러한 전략을 인위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갖다 자꾸 붙들어 매려고 하는, 사람들의 유저들의 발목을 잡아두려고 하는, 그래서 유의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있는 저 작은 네모 박스, 이 박스에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검색하죠. 예를 들어서 뭐 평택 초록, 지산 초록 도서관이다. 그러면 저기 쭈쭈쭈 검색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뜨겠죠. 그러면 정보들이 뜨면은 그 사이트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내비둡니다. 유저들의 발목을 인위적으로 잡지 않죠. 자유롭고 프리하게 가만히 내비둡니다. 사막이 아무런 경계도 없고 방향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막처럼 이렇게 이제 무위의 전략을 쓴 게 바로 구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위의 전략을 쓴 구글과 유위의 전략을 쓴 야후의 대결에서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구글의 완성이었죠. 야후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 뭐 아직까지 그 기업이 생존하고 있긴 하지만은 글로벌 마켓에서 볼 때 대단히 그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기업으로, 삼류 기업으로 전락을 했죠. 그 반면에 구글은 모든 길은 구글로 통한다. 과거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모든 길이 구글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구글은 글로벌 마켓 쉐어가 자그마치 80%에서 90%가 되는 그런 인터넷 시장의 최강자 기업으로 발돋움했죠. 구글은 이렇게 무위의 전략으로, 노자가 말하는 무위의 전략으로 인터넷 시장의 강자가 되었고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올랐던 것이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라고 하는 강의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그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도충이용지. 충자는 가득할 충자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뜻인데요.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빌충자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기 때문에 용지, 지는 도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 도에 쓰임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 그 밑에 구절은 역시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무의, 무불위. 무의로 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구글은 이 무의의 전략을 써서 인터넷 시장의 강자가 되었고 모든 길이 구글로 통하는 그런 구글 신화를 만들었죠. 구글은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두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인데요. 요즘 뭐 한 20년 창업한 지가 한 20여 년 넘었지만은 처음에 이 창업할 때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젊은이들이 뭘 저게 할 수 있을까? 뭐 어린아이 장난처럼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제 깎아내렸는데 야후를 이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평론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두 공동 창업자는 그 전문가들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야후를 꺾고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올랐는데요. 이 구글의 창업 과정에서 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그 에피소드도 노자의 도덕경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레리 페이지가 어느 날 이 스탠포드 대학교 동문들인데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레리 페이지가 어느 날 그 스탠포드 대학교 기숙사, 요게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스탠포드 대학 기숙사 그 사진인데요. 여기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이런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만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이트들을 하나로 다 연결을 하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레리 페이지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신이 꿈속에서 생각했던, 꿈에서 영감을 주었던 그 내용을 바로바로 책상에서 메모지에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자신의 동료인 이 세르게이 브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Hey, 세르게이, look at this. 이거 좀 보라고. 내가 이게 꿈에서 이런 영감을 얻었는데 이거 어떠냐고. 그 메모를 보여주니까 세르게이 브린이 오케이, 야 이거다. 그래서 그러면서 세르게이 브린은 굉장히 그 수학의 천재였거든요. 레리 페이지는 컴퓨터의 천재였지만 세르게이 브린은 수학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리 페이지가 보여준 그 메모를 보고 즉석에서 이 수학적으로 변환시켜서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둘이 공동으로 창업하는데, 회사를 창업하는데 그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승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노자는 도를 깨우치는 것도 우리가 무슨 학문을 열심히 해서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도라고 하는 것은 승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습자는 엄습할 습자입니다. 엄습하다, 뭔가 부지불식간에 훅 하고 다가오는 걸 엄습하다 그랬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훅 하고 다가오는 그런 어떤 그 깨달음, 이런 걸 노자는 승명이라 그러는데, 레리 페이지가 구글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얻은 그런 깨달음도 노자가 말하는 승명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창업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기업을 창업해서 성공 신화를 쓰는 그 모든 과정에 노자의 도덕경 사상이 굉장히 진하게 배어 있다 하는 게 제가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그 영감을 얻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구글의 홈페이지가 사막처럼 텅텅 비어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이 두 공동 창업자는 사막에서 이 혁신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뭐 유명 인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시간을 내서 참가하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축제 이름이 버닝맨 축제라고 하는데요. 버닝은 이게 파이어, 태우다 할 때 그 태우는 거고, 사람의 인형을 갖다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축제가 끝나는 날 이걸 갖다가 태웁니다. 불이 활활 타는. 그래서 그 축제 이름을 버닝맨 축제라고 하는데요.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게 사막이죠. 버닝맨 축제가 어디서 개최되느냐 하면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블랙록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일주일 동안, 8월 말부터 9월 첫째 주 사이에 한 일주일 동안 이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은 초기에는 뭐 소수의 인원이 참석했지만 지금은 매년 해마다 한 10만 명 이상이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 버닝맨 축제에는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단골 멤버 중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단골 손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마존의 잭 베이조스 또 여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단골 고객입니다. 이들이 왜 여기에 참석하느냐? 이 사막이 주는 자유로움에서 혁신의 영감을 받기 때문이죠. 구글이 홈페이지 대문을 사막처럼 텅텅 비워놓은 것도 바로 여기서 영감을 얻어요. 사막이 주는 자유로움, 무한한 자유로 여기서 혁신의 영감을 얻었고, 그걸 경영철학에 대비해서 홈페이지를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무의지치라고 하는 그 도덕경 사상과 똑같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런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걸 일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뭘 가지고 들어가? 물.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자신들이 먹을 양식, 간단한 거, 요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문명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이게 좀 이상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도의 문명, 기술 문명을 창출해 나가는 이 천재들이 문명과 단절된 채 일주일 동안 여기에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석해서 일주일 동안 문명과 고립된 채 살아간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는, 바로 혁신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 사막이 주는 무한한 자유로 무의를 구글의 경영 철학으로 삼아서 실리콘밸리 정상에 오른 기업이 바로 구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젊은 청년이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지만은 그 나이가 워낙 젊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거대한 기업을 이끌고 갈 수 없게 되자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초빙하는데요. 그때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두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응모자들 인터뷰를 했는데 한 70명을 했습니다. 구글이 잘 나가는 기업이 되니까 이제 그 인터뷰 응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70여 명 후보자 중에서 이 에릭 슈미트를 이 두 사람이 CEO로 영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70명 후보자 중에서
에릭 슈미트가 유일하게 버닝맨 축제 참가자였습니다. 버닝맨 축제에 참가할 정도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좀 들었어도 자신들의 그 무위라고 하는 그런 경영 철학을 이해하고 그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에릭 슈미트를 CEO로 영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슈미트는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두 사람과 호흡을 맞추면서 구글을 반석 위에 올려놨죠. 오늘날의 구글이 탄생하게 된 것 중에 이 젊은 두 사람의 천재성이 있었지만은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걸출한 이 경영인이 결합을 해서 구글의 기반을 탄탄하게 이렇게 다졌던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CEO 영입이었죠. 그리고 10년 동안 구글을 맡고 있다가 레리 페이지에게 CEO 자리를 물려주고 다시 이 에릭 슈미트는 은퇴를 합니다. 구글 그 사무실을 방문하면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두 사람은 자신들이 참석해서 이 버닝맨 축제에서 참석해서 찍은 사진을 구글 사무실 곳곳에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불에 타는 모습들이 사진들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버닝맨입니다. 그래서 이 버닝맨 축제가 주는 구글의 경영에 주는 그런 이 영감, 혁신의 영감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에게도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구글 사무실 곳곳에 이런 버닝맨 축제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 기업이 그 스티브 잡스로 유명한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애플의 경영 철학에도 노자의 도덕경 사상이 대단히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이 왼쪽 편에 보이는 스티브 잡스라는 책이 있죠. 이게 스티브 잡스에 관한 유일한 공식적인 스티브 잡스 본인이 인정한 이런 공식적인 이 자서전인데요. 이 자서전을 근거로 보면은 이 스티브 잡스는 대단히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스티브 잡스는 사생아로 태어났거든요. 그 조앤 시벌이라고 하는 그 엄마가 그 위스콘신 대학에 다닐 때 압둘 타파 존 그 잔달리라고 하는 시리아 출신의 청년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이 대학 시절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바로 잡스거든요. 스티브 잡스거든요. 근데 이 조앤 시벌의 아버지가 대단히 그 독실한 캐톨릭 신자라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잔달리 시리아 청년과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네하고 부녀 간의 인연을 끊겠다. 그렇게 이제 심하게 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하고 아기를 놓긴 낳았는데 스티브 잡스를 낳았는데 그 과원에 맡깁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갔는데 입양 계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잡스를 입양해 간 사람이 바로 폴 잡스하고 클라라 잡스라고 하는 양부모입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스티브 잡스를 키웠죠. 그래서 잡스라는 이름도 이제 성도 그렇게 해서 따온 것이죠. 근데 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버려졌다고 하는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게 스티브 잡스의 성격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월터 아이작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갖다가 직접 해서 그걸 그 기반으로 썼기 때문에 대단히 신빙성 있는 얘기로 보여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그 스티브 잡스의 퍼스널리티, 아이덴티티 형성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는 그 사람들이나 기자들이 자신에게 양부모, 친부모에 대해서 물으면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그럽니다. 나에게 부모는 한 사람밖에 없다.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가 내 부모다. 그 사람들이 1000% 내 부모다. 강조하기 위해서 1000%라 그랬겠죠. 100%도 아니고 1000%라는 말을 썼는데. 그리고 나를 낳아준 생물학적인 부모는 나에게 정자와 난자를 준 그런 은행에 불과하다. 뱅크. 정자, 은행, 난자, 은행에 불과하고 내 실제 부모는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 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아마 자신의 내면 속에 잠자고 있는 출생의 비밀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아마 반영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의 출생의 비밀이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이끌어 나갈 때 리더십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 애플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요인이 바로 어린 시절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 컴플렉스, 이게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게 월터 아이작슨의 얘기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양부모 밑에서 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양부모가 이제 니는 우리가 입양한 그 사람 애기이고 네 친부모는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반항아 기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잘 안 다니고 무슨 뭐 요즘 말로 하면 문제투성이에 이제 말썽꾸러기. 그래서 간신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도 그 양부모는 하버드나 뭐 스탠퍼드 같은 명문 대학에 진학하라고 그랬는데 잡스는 거기 너무 틀에 박힌 학교라 가지고 그런 데 안 간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 그랬는데 어디를 갔냐면 리드 대학을 갔는데, 리드 대학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그 자유전공학부, 리버럴 칼리지라고, 특별한 전공이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 이렇게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들 분야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본인이 짜서 공부하는 그런 대학을 리버럴 칼리지라고 하는데, 리드 대학이 이제 그중 하나였죠. 근데 여기에서 스티브 잡스는 그 리드 대학을 다니면서 동양 철학에 굉장히 심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자 장자부터 시작해서 특히 인도의 그 동양의 그 불교 문화, 그 선불교라고 하는 게요, 선불교에 굉장히 심취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 유일하게 정신적인 멘토로 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일본 사람입니다. 오토가와 고분이라고 하는 일본 그 선불교의 스님인데, 이 스님을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 멘토로 그래서 자신이 결혼할 때 주례도 이 오토가와 고분에게 맡길 정도로 그렇게 의지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때는 스님이 되려고 하다가 이 고분이 반대해서 이제 엔지니어가 되라,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갖다 바꿨다 그러는데 뭐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만큼 동양 철학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도덕경의 이런 부분이 애플의 경영 철학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는 것도 스티브 잡스의 이런 개인적인 그 인문학적인 취향에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리더 대학 또 다 다니지 않고 한 학기 정도 당기고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퇴한 이후에 아타리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 회사가 아타리인데, 여기서 과거에 뭐 많이 해보셨을 텐데 테트리스라고 한 벽돌 깨기 이런 게임이 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전공은 개발자였습니다. 게임 개발자를 했어요. 근데 이 워낙 성격이 개팍하고 채식주의자다 보니까 목욕을 거의 안 해요. 스티브 잡스가 또 특별한 성향이 하나가 자신은 그 일주일 내내 사과만 먹은 적도 있어요. 사과 농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사과만 먹었는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도 이제 그렇게 지은 것도 그런 영향으로 철저한 이 비건이었습니다. 채식주의자. 근데 몸에서 이제 목욕을 워낙 안 하니까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직원들하고 이제 갈등이 있죠. 아우, 저 스티브 잡스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서 휴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니까 인도로 떠납니다. 배낭여행을 한 7개월 동안 배낭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스티브 잡스가 또 뭘 배우냐면은 인도인들의 간소한 삶, 심플 라이프에 대단히 매료되었다. 문명과 조금 단절되어 있지만 뭔가 소박한 그런 심플한 인도인들의 삶에 매료되어서 귀국한 이후에,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과 공동으로 애플이라는 기업을 창업하는데, 인도 배낭여행하는 과정에서 배운 그런 단순함, 심플한 그런 삶을 애플의 경영 철학으로 삼아서 미니멀리즘을 애플의 제품에 모두 입히죠. 여기 있는 그 아이팟이라든지 애플 컴퓨터, 그다음에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애플의 제품, 모든 제품들의 디자인을 보면은 이러한 스티브 잡스의 미니멀리즘 철학이 그대로 잘 녹아 있습니다. 애플 이전에 컴퓨터 업계를 지배하던 제국이 하나 있었죠. IBM이라고 하는. IBM 뭐 지금도 잘 나가지만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IBM에서 만든 컴퓨터를 메인프레임이라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게 공룡이죠. 집채만한 크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 받을까? 저게 다가갈 수 없는 뭔가 거리감이 있는
그런 공룡 괴물처럼 느낀 그 심리적인 그 부담감을 가진 스티브 잡스는 바로 이런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드는 애플 제품 모두를 가능하면 작게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부담감, 거부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제품을 작게 간단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러한 심플리시티, 간소함으로 미니멀리즘으로 공룡인 IBM을 꺾고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올랐던 게 바로 스티브 잡스의 애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제품의 예를 들어드리면요, 소니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소니 옛날에는 뭐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 전자 회사였는데 요즘은 뭐 삼성보다도 한참 뒤처지는 그런 회사가 됐죠.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고 그냥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소니입니다. 소니가 왜 몰락했느냐? 혁신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죠.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80년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편에 있는 이 소니에서 만든 워크맨이 있지 않습니까? 워크맨은 이 휴대용 카세트 레코더인데 음악 듣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이제 80년대 중반 이런 때 보면은 종로나 명동 거리에 가면은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워크맨 옆에 차고 막 거리를 활보하면서 뭐 Country Road, Take Me Home 그러면서 이게 팝송 막 듣는 이게 유행처럼 젊은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게 이 소니의 워크맨이었죠. 그런데 이 워크맨이 어느 순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스티브 잡스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뭘 만들었냐 하니까 아이팟라고 이게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는 디지털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고 깜찍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신 워크맨은 어떻습니까? 두툼하고 크죠. 그러니까 맥시멀리즘을 추구했는데 이게 아이팟은 작고 깜찍하죠. 그래서 less is more라고 하는 미니멀리즘의 그 이제 정신을 그대로 녹여놓은 게 이게 아이팟. 이게 나오니까 어느 걸 쓰겠습니까? 작고 간편하고 이게 더 이제 성능도 좋은 기기인데 다 이걸 쓰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소니의 워크맨은 한순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한 애플의 작고 깜찍한 아이팟이 등장하면서 소니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대소다소, 큰 것이 작은 것이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이다. 이 구절을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경영 철학으로 삼아서 애플의 모든 제품에 미니멀리즘을 입히고 그걸로 이 IBM을 꺾고 소니를 꺾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경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위학 일익, 위도 일손.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일익, 날마다 익자는 보탤 익자도 날마다 보태는 것이고 더하는 것이고 위도, 도를 위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일손, 날마다 손자는 뺀다는 거죠. 제거한다 그런 뜻이죠.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공룡만한 집체만한 크기의 IBM 메인 프레임에서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아주 간도하게 본질적인 것만 남긴 게 바로 애플의 컴퓨터고 소니의 워크맨에서 두툼한 그 워크맨에서 본질적인 건 작은 그 기능만 남기고 다 나머지는 다 드러낸 게 그래서 위도 일손이라고 하는 이 도덕경의 구절을 그대로 실천한 기술에 실천한 게 바로 아이팟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그 철학을 바탕으로 미니멀리즘을 추구했고 그 미니멀리즘으로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오른 기업이 바로 애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원래 그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맨해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어요. 쇼라고 하는 회사, 대학 졸업하고 나서 쇼라고 하는 여러 가지 회사를 거친 후에 증권회사, 금융회사 쇼라고 하는 데 취업을 하는데 거기서 워낙에 이게 탁월한 그 실력을 발휘해서 젊은 나이에 부사장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전도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 사용량이 3000% 급증하는 사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목격합니다. 3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3000% 급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프 베조스가 미래는 바로 여기 있다.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실리콘밸리로 날아갑니다. 맨하튼에서 동부에서 서부 지역으로 이제 옮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라는
책 소매상으로 출발했죠. 온라인 책 소매상에서 시작해서 한 2년 내에 단기간에 굉장히 그 유명한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상장도 하고 잘 나가는 기업이 됐는데, 근데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기업 그 신용평가 회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파산하고 없는데, 얘네들이 이게 보고서를 써서 뭐라 그랬냐니까,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가 보니까 1년 내에 망한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100 하던 이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이 $6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망할 위기에 처했죠. 근데 제프 베조스가 과감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책 소매상을 걷어치우고 거기서 사업을 확장해서 모든 것을 다 파는 온라인 소매상, 슈퍼마켓, 온라인 마켓으로 이제 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갖다가 그 사업 그걸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이 로고를 보시면요,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이 있죠. A부터 Z까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바로 everything store, 모든 것을 다 취급하는, 모든 것을 다 파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처음에는 책 소매상으로 출발했지만은 요즘에는 아마존 뭐 들어가면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장난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생필품 모든 걸 다 취급하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 되었죠.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제2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 아마존은 이 소매상이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기업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은 이 서비스 기업, IT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완전 기업의 아이덴티 자체가 180도 바뀌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아마존 오른쪽 편에 밑에 있는 이 그림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을 론칭하면서 IT 기업으로 변신합니다. 성공적으로 론칭했죠.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지금 많이 쓰시는 이게 구름처럼 이렇게 빈 공간을 해놓고 여기다가 모든 걸 자기 필요한 이제 뭐 데이터 같은 거, 무슨 뭐 이메일도 저장하고 뭐 자기 뭐 그 파일도 저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플랫폼을 론칭했는데 이게 대박을 터뜨려요.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 유명한 기업이죠. 넷플릭스, 나사, CIA 이런 그 대단히 그 큰 기업 고객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 그래서 아마존은 굉장히 처음에는 뭐 소매상으로 출발했다고 완전히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죠. 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탈바꿈을 했죠. 그래서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기업 중 하나가 된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개발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자유롭게 여기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은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들어와서 무상으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모든 그 툴들을, 그 기술적인 툴들 다 이용해서 자신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무료 공짜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죠. 뿐만 아니라 IT 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AI, 아마존이 만든 그 AI가 이 인공지능 스피커, 여기 밑에 그림이 있죠. 이게 알렉사라 그러는데, 이거 뭐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알렉사의 플랫폼도 무상으로 개발. 원하는 이 기업이 있으면 다 오케이 가져가 쓰라 그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우주 항공 기업, 이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 어린 시절부터 우주로 가는 꿈을 꾸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하고 양대 축을 이루면서 나사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분에서 스페이스X하고 그다음에 아마존에 그래서 만든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우주 항공 회사인데, 이 두 축으로 이제 우주 개발을 갖다가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플랫폼도 100% 개방했습니다. 뭐 자신들이 그 수집한 지리 정보라든지 이런 걸 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무료로 가져가기.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존이 지금 급격히 실리콘밸리 정상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이불유, 위이불시. 해석하자면 나았지만 소유하지 않고 공을 이루었지만 자랑하지 않는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바로 이러한 도덕경의 철학을 자신의 경영 철학으로 삼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자신들이 개발했고 자신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주장하죠. 오케이, 프리하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 다 개방해. 이런 철학이 바탕이 돼서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올랐던 게 바로 아마존의 잭 베이조스였죠.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그 처음에는 온라인 그 마켓이 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에도 마켓을 열었거든요. 이 마켓, 오프라인 마켓 이름이 위에 보시면은 그 있죠. 아마존 고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아마존의 무인 매장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여기에서 물건들을 팔죠. 이제.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글씨가 써있죠.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줄 안 서도 돼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체크아웃,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그러냐고 그러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No seriously. 아마존 고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이 뭐냐면 no service is best service is no service.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게 최상의 서비스다 이 말이죠. 그냥 그 매장에 와서 그냥 물건 집어가면은 자동으로 그냥 그 집어가지고 그냥 나가면은 모든 게 자동으로 다 스캔되듯이 쫙 된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게 프로세스들을 갖다 플랫폼으로 다 이제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프로세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없는 무위입니다. 여기 노란 사람들이 그냥 막 심리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죠. 가서 편안하게 자신 원하는 물건 가지고 나가기만 합니다. 무위한 치료도 아무런 간섭도 안 하죠. 줄 설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무위 무불이라고. 무위로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아마존 고라고 하는 오프라인 매장에도 오프라인 매장의 경영 철학에도 노자의 도덕경 사상이 배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요. 일론 머스크가 있죠.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다양하죠. 실리콘밸리 천재들 보면은 출신이 굉장히 다르고 세르게이 브린은 저쪽에 러시아 출신이고 그다음에 아까 덴마크 출신도 잭 베이조스 아버지 덴마크 출신이고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여전히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경계가 없이 그 인종이나 민족, 종교 이런 구분 없이 골고루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게 실리콘밸리 천재들 이 전기를 쭉 읽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데 12살에 캐나다로 이민 왔다가 스탠포드 대학을 지나가면서 이제 실리콘밸리 근처로 거기서 이제 창업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다들 보셨을 텐데 이 아이언맨의 영화 실제 모델이 일론 머스크다. 그 하는 소문이 나면서 실제거든요. 그런 얘기가 돌면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이제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일론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을 아는 천재 혁신가였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런 천재 혁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처음에 개발한 그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Jeep2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간단한 지리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GPS 비슷한 기능을 가진 건데, 이걸 갖다가 컴팩이라고 하는 회사에 매각을 해서 2,200만 달러를 손에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온라인 금융회사인 페이팔에 전액 투자를 합니다. 현금으로 손에 쥐게 되는데 그때 자그마치 한 2억 달러 가까운 엄청나게 큰 많은 돈이죠. 평생을 먹고 놀고 먹어도 되는 큰 금액인데 거기서 스톱하지 않고 큰 돈을 세 회사에 분산해서 투자를 합니다. 하나는 위에 보는 테슬라, 전기자동차 만들어서 유명한 회사죠. 그 다음에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솔라시티라고 하는 에너지 기업이 있는데 이 세 회사에 균등하게 분배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들을 갖다가 다 성공을 시키죠. 테슬라의 전기자동차와 스페이스X 항공우주회사의 이 플랫폼도 일론 머스크는 100% 개발. 제 베이조스하고 똑같은 전략을 죠. 아까 말씀드린 생이부류, 내가 나왔지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노자의 도덕경 사상을 그대로
기술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고 나서 설립한 이후에 두 가지 발표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나는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 10분의 1을 이 코스트를 갖다가 절감하겠다는 거 10분의 1 수준으로 100원짜리를 100원으로 만들면 10원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쟁이라고 미친놈이라고 몽상가, 꿈을 꾸는 몽상가,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그런 그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자신의 꿈을 키워라. 그래서 우주를 향해서 끊임없이 로켓을 발사. 처음에는 계속 실패했죠. 근데 드디어 성공을 거두죠. 펠컨이라고 하는 우주선 발사했던 로켓이 다시 이제 분리돼서 무사히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게 성공을 했죠. 그러면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코스트가 매우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10분의 1 비용으로 줄일 수 있다고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쭉 실제로 계획이 성취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한 50년 후 정도에는 실제로 인류가 화성에서 살 수도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제가 판단하는 일론 머스크의 철학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보고 뭐라 그러든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몽상가다 이런 별 얘기들을 다 했지. 그때 일체 답변하지 않았어요. 이러쿵저러쿵. 다만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을 뿐이죠. 도덕경에 보면요. 지자불은 언자부지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도덕경의 구절을 철학으로 삼아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드디어 성공을 거뒀죠. 지금은 일론 머스크를 몽상가,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불소부족이 위도라는 구절이 있는데 사람들이 크게 웃지 않으면 그걸 도라고 할 수 없다. 사기꾼이라 그러고 막 몽상가라 그러고 크게 비웃어서 기술의 도를 가슴속에 담고 품고 묵묵히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고 지금 바로 이제 인류의 꿈을 갖다가 이렇게 막 향해서 진짜 실제로 이제 걸음을 내딛고 있는 혁신가가 바로 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표현한 걸 보면은 우주 사업은 단순한 관광 사업이 아니다. 우주선은 메이플라워다. 메이플라워가 청교도들이 이렇게 종교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타고 간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죠. 화성도 마찬가지. 지구가 기후 온난화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지구 재앙,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이 팬데믹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은 지구가 어느 순간에 수명을 다하면 그러면 인류는 어디로 가느냐? 그때 로켓을 타고 가는데 그게 바로 과거의 청교도들이 타고 갔던 메이플라워하고 그 성격이 똑같다고 하는 거죠. 대단히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고 얘기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기업의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리면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유태인 출신인데 아버지는 치과 의사고 엄마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의사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부유하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교회 대저택에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교회 대저택에 살다 보니까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학교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제 멀리 이제 외곽에 있는 집으로 가버리니까 도심에서 떨어지니까 친구들을 못 만나. 그래서 저커버그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들과 이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환경이 주는 그런 환경의 특성이 주는 그런 제약 조건, 이 마크 저커버그가 나중에 페이스북을 창업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을 줬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건 원리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 다닐 때 이게 만드는 건데 친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2명, 3명 연결해 주는 게 처음에 시초였죠. 그래서 이제 회원을 갖다 차츰차츰 늘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회원 수가 자그마치 20억 명. 여러분들 중에도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세계 최고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플랫폼이 됐죠. 페이스북의 창업 이념에 깔려 있는 노자의 도덕경 사상을 살펴보면요.
도의 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 이게 바로 페이스북이 추구하는 연결이라고 하는 그 기술의 도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건데 페이스북의 연결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요즘에는 이 페이스북 집안에서 페이스북만 이렇게 해도 24시간 동안 전 세계 20억 명의 회원들이 다 소식을 다 주고받으니까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도덕경에 보면은 불추로지천하라고 했습니다. 집을 나서지 않고 천하를 한다. 페이스북이 바로 이 노자가 말한 이 불추로지천하라고 하는 그 도를 기술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는 뭐 사람들 보고 자꾸 이제 뭐 회원 가입하라 그러지만 요즘은 그런 얘기 하죠. 사람들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죠. 그래서 천지도 불소히 잘해라.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초대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늘의 도라 그랬는데 페이스북이 바로 그런 거죠. 아무한테도 권유를 하지 않지만은 스스로 회원들이 찾아와서 가입하고 자신들이 소식을 갖다가 주고받는 그런 기업이 된 거죠. 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제가 전기를 읽으면서 대단히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인데요. 그림에 보시면은 프리실라 첸이라고 하는 부인인데 중국계입니다. 중국계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몇 차례 유산을 거듭한 끝에 아기를 하나 얻은 딸을 하나 얻는데 얘가 이름 맥스인데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 맥스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저커버그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은 마크 저커버그 책을 한 권 들고 있죠. 애기한테 보여주는 건데 책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어요. Quantum Physics for Babies. 애기들을 위한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이 대단히 어려운 물리학이라고 이론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애기 때부터 이걸 가르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실리콘밸리에서 그 혁신 기술들이 끊임없이 탄생할 수 있는 그 배경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뭐냐 하면은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없으면 오늘날의 실리콘밸리도 존재할 수가 없는 그만큼 이론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게 양자 물리학인데요. 이 양자 물리학의 이론에도 바로 노자의 도덕경 사상이 대단히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전반기 강의를 끝내고 잠깐 쉬었다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원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상고성의 원리고 또 하나는 불확정성의 원리인데 상고성의 원리는 양자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닐스 보어가 주장한 내용이고 불확정성의 원리는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인문학자고 이과 쪽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노자의 도덕경하고 이런 최첨단 물리학 이론이 실제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진리가 똑같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양자 물리학 이론 책들을 갖다가 많이 접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그 사상하고 결국은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닐스 보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좀 보시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말하는 그 불확정성의 원리가 뭐냐면요. 노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은 텅텅 비어 있고 아무런 경계도 없고 그게 바로 우주 공간이 그게 무라 그래. 그게 바로 도라 그래. 그게 바로 자연이고. 하이젠베르크가 말하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그럽니다. 우주 만물은 관측되기 전 관측이라고 인간의 눈으로 딱 쳐다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존재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우주 공간에 확률로서 흩뿌려져 있다. 우주 만물은 관측되기 확률로 존재하는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 형태로 자그마한 미립자 원자 형태로 흩뿌려져 있다가 인간의 눈에 의해서 관측되는 순간 그게 머티리얼 실체가 된다. 도가 아무런 없는 무의 상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 유의 형태로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주 만물은 그게 바로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게 양자 물리학에서 대단히 허황된 얘기 같죠. 근데 이게 실제로 물리학 이론으로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허황된 얘기를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달이라고 하는 거는 저게 관측되기 된 전까지는 없었다는 거냐. 그렇죠. 그거 좀 이상한 거죠. 달은 쳐다보기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다음에 이 슈레딩거라고 하는 과학자가 또 실험을 하는데 이런 독극물 실험에서 보면은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죽었을 수도 있고 반은 죽어 있고 반은 살아 있고 유령 같은 존재냐.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비판을 했는데 이게 대단히 걸출한 두 그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양자 물리학이 대단히 이렇게 그 치명적인 손상을 받았을 텐데, 근데 실제로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의 얘기가 틀렸다고 하는 게 양자 물리학의 이론 가정이 맞다고 하는 게 어떻게 밝혀지느냐면은 물리학 실험에 의해서 밝혀요. 실험이 중요한 거예요. 실험에 의해서 양자 물리학이 맞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요.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이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전자총을 발사하는데 중간에 있는 보시면은 더블 이중 슬릿입니다. 자그마한 이렇게 사각형이 긴 사각형이 두 개 있죠. 여기를 향해서 전자총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전자는 입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 이제 슬릿을 갖다가 교대로 다다다다다다 이제 임의로 이렇게 통과를 하겠죠. 그러면은 뒤편에 있는 스크린에 무늬가 어떻게 무늬가 형성이 돼야 되겠습니까? 교차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씩 발사되다 보면 뒤에 찍히는 거는 줄무늬가 두 줄로 딱 나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나는 거 보면 4줄, 5줄, 6줄 여러 개. 아니 이게 두 구멍을 통과하는데 뒤에 있는 스크린에 찍히는 거는 5개, 6개 이렇게 많은. 저게 왜 그런가? 이 그 입자가 이 동시에 이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는, 교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슬릿을 동시에, 이건 상상이 안 가죠. 여기도 통과하면서 여기도 동시에 통과. 이게 뭐냐면 파동을 생각하면 되죠.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이 파동의 형태로, 입자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통과할 때는 파동의 형태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파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바다의 파도를 보듯이 너울이 형성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간섭 효과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무늬가 여러 무늬가 생깁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한 곳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동시에 통과하기 때문에, 두 곳을 동시에 통과하기 때문에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밝혀졌고, 근데 양자 물리학 입장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관찰자 효과라고 있는데요. 요 슬릿 그림이 조금 바뀌었지만 원리는 똑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이중 슬릿 옆에 사람의 눈처럼 된 카메라 있죠. 요 관찰 카메라, 요걸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요? 뒤에 줄무늬가 딱 2줄만 생겨요. 여러 줄이 생기던 게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는 순간 얘는 이제 존재 본질인 그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다 잃어버리고, 파동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입자 하나만. 그러면 어떻게 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통과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막대기 무늬는 딱 2줄만 생겨요. 간섭 현상이 벌어지지 않다. 사람의 관찰 카메라가 없을 때, 관측되기 전에는 존재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서 여러 가지 무늬가 생겼지만은 관찰 카메라, 관측되는 순간 존재의 본질, 본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입자의 성질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파동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줄무늬가 2개만. 이 이중 슬릿 실험으로 하이젠베르크가 말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우주 만물의 존재 본질이 과학적으로 입증. 이거는 과학적인 실험으로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에 의해서 아인슈타인과 이 슈레딩거가 말한 그런 그 반론들이 틀리고, 양자 물리학자들, 닐스 보어가 말한 양자 물리학이 맞다. 그게 우주 만물의 실제를 설명하는 가장 타당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됩니다. 노자 도덕경을 처음 펼치면 이 구절이 나오죠.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 그랬는데 바로 이겁니다. 관측되는 순간, 관측되기 전까지는 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유의 형태로, 인위적인 형태로 관측되는 순간 도의 이름을, 도의 속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원리와 양자역학의 원리와 똑같다고 하는 게 제 생각. 그리고 도덕경 2장에 보면요, 닐스 보어가 상고성의 원리라 그러는데 모든 입자는 서로 이렇게 우주의 공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덕경 2장에 보면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교, 전후상수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고 긴 것과 짧은 것은 서로를 비교하고 전과 후는 서로를 따른다고 하는 뜻인데요. 이 구절이 닐스 보어가 말한 상보성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불확정성인가? 확정이 아니고 왜 불확정성인가? 라고 물을 때 닐스 보어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연의 존재 양식이 원래, 자연이란 원래 그렇게 관측되기 전까지 이렇게 무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사람의 눈에 관측되는 순간 유가 된다. 머티리얼이 된다. 좀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이제 뭐 실험에 의해서 그렇게 밝혀지니까 양자역학의 이론 가정이 실제로 맞다는 거죠. 도덕경에서도 노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법으로 잡니다. 도의 존재 실기 원래 도라는 것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자연처럼 그렇게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에는 구글, 애플, 스페이스X,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혁신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노자의 도덕경 사상, 도덕경 철학을 배경으로 오늘날 실리콘밸리 정상에 올랐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메시지를 주로 담고 다루고 있는 게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라고 하는 제 책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그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도덕경에 보면은 이제 곡신불사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실리콘밸리 할 때 밸리가 계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신불사는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노자가 말하는 이 계곡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이렇게 계곡이 있죠. 여기가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텅 빈 것에서 무한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움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빈 그릇, 빈 방, 뭐 이런 풀무통, 비어 있는 데서 여성의 자궁, 비어 있는 것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넘쳐난다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곡신도 바로 그러한 의미로 쓴 단어인데요. 그래서 곡신,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계곡이 바로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저기서 무한한 생명의 기운들이 솟아난다고 하는 의미로 곡신불사라고 하는 그 구절을 썼는데요. 실리콘밸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혁신의 영감들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죠. 실리콘밸리는 원래 이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지역에 있는데요. 처음에는 원래는 과수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리, 살구, 자두 같은 이 과일들이 많이 열리는 그런 과수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로 변하게 된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왼쪽 편에 나오는 사진이 있죠. 이 사람이 플레드릭 터먼이라는 사람인데 스탠퍼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따와서 학생들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공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연구 성과들을 배경으로 해서 기업을 창업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먼저 탄생한 기업이 바로 빅컴퍼니가 휴레패커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휴레패커드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필두로 해서 뒤에 애플과 같은 이제 아마존,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 다 입주를 하면서 실리콘밸리가 오늘날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죠. 플레드릭 터먼과 더불어서 실리콘밸리를 탄생시킨 또 한 사람 있는데요. 기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윌리엄 쇼클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단한 실리콘밸리를 거쳐간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천재를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윌리엄 쇼클리. 제가 볼 때 그런가요? 26살에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벨 연구소, 전화기 만드는 회사 있죠. 벨 연구소에 취직을 했는데, 그 당시 전화기는 진공관을 이용한 증폭기를 가지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진공관이라고 하는 게 워낙 열에 약하고 뭐 여러 가지 부피도 크고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통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물질을 찾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은 사람이 윌리엄 쇼클리인데,
이 쇼클리가 주목한 물질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 도체와 반도체의 이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번은 전기가 통했다가 바로 전기가 안 돼요. 절연체와 도체의 정간 성질.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 하면 빠른 속도로 오죠. 그래서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해요. 컴퓨터 원래 그렇잖아요. 0, 1, 0, 1, 두 이진법 체계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알고리즘 가지고 빠른 속도로 계산해내고 하는 게 이제 연산을 해내는 게 바로 컴퓨터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 물질, 소재가 되는 게 바로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쇼클리가 실리콘에서 그러한 그 성질을 발견하고 그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쇼클리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근데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존재를 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모래에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모래가 얼마나 흔하디 흔합니까? 그래서 도덕경에 보면 귀이천위본,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 실리콘, 트랜지스터의 이게 소재가 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양식을 제공하는 그 미랄이 되는 게 바로 이게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흔하디 흔한 것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실리콘이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혁신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이 윌리엄 쇼클리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재였지만은 성격이 좀 괴팍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윌리엄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연구원으로. 그런데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성격이 괴팍하고 특히 이제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방에 이렇게 도청 장치를, 그래서 연구원들이 여기를 정신병동이라고. 그래서 어느 날 모의를 합니다. 탈출하자, 정신병동에서. 그래서 8사람이 한날 1시에 사표를 내죠. 그리고 회사를 떠나요. 핵심 엔지니어들 8명이 회사를 빠져나가니까 이 쇼클리 연구소가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그때 빠져나간 8명이 누구냐면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 있죠. 8명 있죠. 이게 페어차일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가운데 보이는 이 2사람이 주축인데 한 사람은 집적회로라고 하는 게 있죠. IC라고 불리는. 그걸 발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로버트 노이스라고 하는, 여기 처음 제일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 고든 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반도체의 성능은 2년을 주기로 2배로 뛴다. 이런 이제 그 얘기가 있죠. 그걸 무어의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고든 무어. 이 핵심적인 2사람이 주축이 돼서 8명의 엔지니어가 집단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페어차일드 회사를 만들었다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회사가 뭐냐면 인텔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인텔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해서 창업된 회사. 인텔은 요즘도 잘 나가는 회사죠. 계곡의 신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에서는 천재들에게 기술적인 영감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덕경에는 실리콘밸리들의 천재들의 과도한 욕심을 경고하는 그런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제가 몇 가지 좀 이번 시간에 들어드리겠는데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소다소, 큰 것이 작은 것이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이다고 하는 노덕경의 구절, 대학 시절부터 심취했던 동양 철학에서 그런 영감을 얻어서 애플을 창업해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그 경영 철학으로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올랐지만 문제는 리더십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생아를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출생의 비밀이 리더십에 굉장히 부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성격이 괴팍했고 특히 애플을 창업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을 막 대했습니다. 자기 성질은 하면은 그냥 막 심한 욕도 퍼붓고 막 쌍욕 퍼붓고 막 폭언을 갖다가 서슴지 않았다고 그래요. 월터 아이작슨이 쓴 그 스티브 잡스 전기를 보면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나씩 둘씩 스티브 잡스에게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잡스에게는 욕심이 많았어요. 독점욕.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특히 이 맥킨토시라고 하는 애플에서 만든 그 컴퓨터 이름 기억나시죠? 이 맥킨토시를 만드는 팀이 구성이 됐었는데 맥킨토시가 탐이 나니까 그 팀장을 쫓아냅니다. 자기가 CEO니까 그 쫓아내버려. 그리고 팀장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요. 그리고 그 공로를 가로챕니다. 그리고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애플 이름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죠. 그 성공을 거두긴 했죠. 잘 나가는 그 컴퓨터였는데, 근데 사람들, 그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로 잡스가 밥맛이죠. 엔지니어들 공로로 가로채는가 하면은 막말도 서슴지 않고 하죠. 그래서 애플 이사회에서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한 괴팍한 리더십, 난폭한 리더십이 오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를 해고시킵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애플이 잘 나가는 기업을 만드는 것도 자기인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플에서 이제 떠나가는데, 그때 딱 한 주, 애플의 주식을 수십만 주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한 주만 남기고 다 처분합니다. 왜 한 주만 남겨? 그래야 주주 역할을 할 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자신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쓸쓸히 그러고 나서 1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플을 떠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85년에 쫓겨나서 96년에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 세월. 그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또 재기를 도모했고, 특히 픽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을 거뒀어요. 애플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긴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컴퓨터 그래픽을 영화로 접목시키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디즈니랜드하고 이제 그 같이 협업을 해서 대박을 쳤죠.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기업을. 그게 이제 픽사에서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보다는 아무래도 자신의 꿈이 있던,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겠죠. 근데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떠난 이후에 차츰차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왜? 혁신이 중단됐기 때문에. 애플이 이루어놓은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애플은 한동안 잘 나가는 기업이었는데 혁신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차츰차츰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애플 이사회에서 다시 스티브 잡스를 리콜합니다. 네, 다시 들어와라. 그리고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넥스트의 그 CEO가 스티브 잡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티브 잡스를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애플에 복귀를 하죠. 다시. 그리고 복귀한 이후에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귀한 이후 첫 번째 얘기가 뭐냐 합니까? Call me CLO. 나를 앞으로는 CLO라고 불러다오. CLO가 뭔 약자냐면은 Chief Listening Official. 최고 경청자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남들의 말을 무시하고 막말을 했지만 이제 남들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리더가 되겠다는 거죠. 이런 극적인 리더십 반전으로 잡스는 부활에 성공합니다. 그때부터 혁신의 아이콘으로 다시 이제 부활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만든 제품이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아이팟, 처음에 선보인 게 아이팟이고 두 번째가 아이폰, 세 번째가 아이패드입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제품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고 혁신의 아이콘으로 다시 발돋움한 게 그 스티브 잡스죠. 근데 때는 늦었죠. 2011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만약에 그런 난폭한 리더십이 아니었고 좀 더 온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러면은 애플에서 쫓겨날 이유도 없었고, 그랬다 그러면은 애플이라는 기업이 좀 더 많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천재에게서 소통이 서툰 그런 천재에게서 우리가 보는 그런 아쉬운 대목,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덕경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추려봤는데 욕심을 내려놓으라 이런 뜻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도덕경을 분명히 읽으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얘기들을 기술에 도입을 해서 경영 철학으로 삼아서 애플을 성공시켰지만은 이런 구절들도 분명히 봤을 텐데 자신의 도덕적인 지침, 윤리적인 지침으로 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욕선민 필선이 후지. 사람을 앞서고자 하면 그 몸을 뒤에 두라는 겁니다. 잡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다는 게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 후기신이
신선, 성인은 몸을 뒤에 둠으로써 앞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성이 불거, 공을 이룬 후에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유불거, 머무르지 않기에 시이불거, 떠나는 일도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지불태 가히장구, 거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가히 오래 간다.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뭔가 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과도한 욕심을 갖다가 그치고 멈출 줄 알았으면 애플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었겠죠. 그걸 실천하지 못했다. 자긍자 부장 공수 신퇴, 스스로 자기의 공을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공수 신퇴, 공을 이룬 후에는 몸을 뒤로 물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구절들이 많은데 이런 구절들을 도덕경에서 자신의 생활의 지침, 삶의 지침으로 삼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리더십 결함으로 애플에서 쫓겨나고 11년 이후에 복귀해서 다시 2011년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죠. 좀 더 일찍 이걸 깨달았으면 좋았다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스티브 잡스하고 이 공동으로 애플을 창업한 그 공동 창업자가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인데, 스티브 잡스보다는 그 4~5살 그 나이가 많았는데 친구처럼 지냈죠. 근데 이 스티브 워즈니악은 그 당시에 휴렛 패커드 앞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휴렛 패커드라고 하는 기업, 대기업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플이 창업될 당시만 하더라도. 대기업인데 이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직원이, 엔지니어인데, 근데 그 스티브 잡스는 그 당시에 뭐 특별하게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이제 평범한 이제 엔지니어, 회사원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스티브 워즈니악이 그 퍼스널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애플 제품으로 만들은 그 출시한 제품이 있죠. 애플 컴퓨터 1, 2 시리즈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애플 1을 갖다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휴렛 패커드, 자신이 다니는 휴렛 패커드에 제안을 합니다. 야, 앞으로는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다. 이거 우리 회사에도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는 담당 부서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회사에서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자원을 무료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다오. 제안을 했어요. 제안해서 이제 그걸 그 경영진이 받아들였으면은 애플이라고 하는 제품은 휴렛 패커드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가 된 겁니다. 그러면 휴렛 패커드는 대박이 났을 거고 오늘날의 애플은 존재하지 않았었겠죠. 근데 휴렛 패커드 경영진들이 오판을 해요. 무슨 소리냐고, 퍼스널 컴퓨터 그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노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나서 스티브 잡스하고 홈브루라고 하는 컴퓨터 동호회에서 만났는데요. 해커들이 많이 이제 그 모여 있는 동호회인데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친하게 돼서 어느 날 휴렛 패커드를 그만두고 나와서 공동으로 창업하는데 그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이 기술적인 공헌도, 애플의 창업 과정에서 기술적인 공헌도는 스티브 잡스보다 스티브 워즈니악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얘가 훨씬 더 뛰어난 엔지니어였죠. 근데 이 스티브 워즈니악은 스티브 잡스하고 또 정반대되는 리더십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겸손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기업을 공개하는 때 스티브 잡스는 그 동료들에게 단 1%의 주식도 지분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절친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고생을 했으니까 나한테도 지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노라고 한마디로 그냥 냉철하게 냉혈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스티브 워즈니악은 수십 명의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골고루 다 나눠줬어요. 왜? 함께 고생해서 너희들이 같이 키운 회사가 애플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을 인정해서 자신의 지분을. 그리고 애플이 잘 나가는 기업이 됐을 때도 스티브 워즈니악은 자신의 몸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필선민 후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몸을 뒤로 물리라. 그 도덕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이 엔지니어가 스티브 워즈니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워즈니악. 스티브 워즈니악 반만 잡스가 닮았었어도 결과가 좀 달라졌었겠죠.
도덕경에 보면요.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수선리 만물의 부쟁.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아니한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이 물과 같은 리더였습니다. 겸손하게 남들과 다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뒤로 물리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리더. 반면에 스티브 잡스는 거꾸로 불과 같은 성질.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고 막 성질이 나면 막 막말을 퍼붓는. 그래서 이런 그 물을 닮은 스티브 워즈니악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스티브 워즈니악은 오너 리스크를 겪지 않았죠. 그래서 애플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창업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애플과 함께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지금 물러났지만은 이 창업자인 빌 게이츠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빌 게이츠는 그 고등학교 시절 컴퓨터 광이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그냥 폴 앨런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이제 집에서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놀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컴퓨터 광이었는데 부모님들이 권유를 해서 컴퓨터 관련 학과로 진학을 안 하고 이러한 하버드 대학 법학과를 진학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잠시 접었죠. 그런데 폴 앨런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느 날 그 하버드 기숙사로 빌 게이츠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 하버드 대학 기숙사 찾아오는데 하버드 대학 광장에 보니까 이 신문 가판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 폴 앨런이 뭘 발견하냐면은 알테어라고 하는 이 286 컴퓨터입니다. 초기 시절에 이제 컴퓨터죠. 이 광고가 실린 잡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영감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빌 게이츠를 찾아가서 빌 게이츠에게 빌, 우리가 만약 알테어에 탑재할 베이직 프로그램을 만들면 대박이 날 거다. 그 제안을. 그 순간 빌 게이츠에게도 탁 영감이 떠올랐죠. 굿잡. 바로 그거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법학 공부만 하고 있다가 컴퓨터에 대한 꿈은 접고 있었는데 그 순간 폴 앨런의 말을 듣는 순간 잠자고 있던 컴퓨터에 대한 열정이 확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하버드 법학과를 중퇴를 합니다. 중퇴를 하고 나가서 폴 앨런과 함께 공동으로 회사를 창업하는데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회사를 창업한 이후에 빌 게이츠는 이 도덕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지행 시오조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뜻인데 그 말처럼 차근차근 기술력을 키워나갑니다.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키워나가는데 어느 날 빌 게이츠에게 큰 운이 찾아옵니다. 그 당시 컴퓨터 제국인 IBM이 자신들의 컴퓨터에 탑재할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했죠. 운영체제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접촉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게리 킬달이라는 엔지니어였는데 이 게리 킬달이 세계에서 최초로 운영체제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천재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그 CPM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최초로 개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IBM의 직원들이 게리 킬달을 찾아왔을 때 게리 킬달이 어디 있었냐면 태평양 상공에 자신의 개인 그 전용 비행기를 몰면서 여가를 즐기고 그래서 부인이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 니고시에이션을 했는데 보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남편하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IBM이 또 누구를 찾아갔냐니까 빌 게이츠를 찾아. 그래서 빌 게이츠에게 기회가 왔던 거예요. 빌 게이츠는 그 당시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해 놓은 운영체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IBM에 납품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라는 걸 갖다가 향후 트렌드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었죠. 그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게리 킬달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성사시켜야 된다. IBM과의 계약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시애틀 시내를 사사치 뒤져가지고 그 당시 시애틀 이 전자회사에서 개발해 놓은 운영체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큐도스입니다. 이걸 빌리는 것도 아니고 삽니다. 라이선스 자체를 갖다 사고 10만 달러를 주고 라이선스 자체를 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MS 도스. 이거는 기억나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따서 MS 도스 이렇게
이게 명령어를 갖다가 쳐서 이렇게 그 하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체제, 그거 오퍼레이팅 시스템. 초기에는 그렇게 썼죠. 나중에 그 그래픽 기반으로 하는 걸로 이제 윈도우 체제로 바뀌었지. 초기에는 그렇게 했거든. 이게 이제 MS-DOS인데, 이 MS-DOS로 이름을 바꿔서, 근데 계약을 할 때 하버드 대학의 법학과를 전공했는데 그때 한몫한 겁니다. 자신의 전공이. 계약을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서 조건을, IBM 직원들은 기술자들이니까 잘 모르고 빌 게이츠가 하자는데 다 조건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운영 체제에 끌어갔다가 탑재하는 끈끈이 그 수수료를 챙기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 그 소유권은 항구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귀속된다. 그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항구적으로. 3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항구적으로. 그렇게 이제 IBM이 사인을 한 겁니다. 이게 대박을 쳤다. IBM 컴퓨터가 이렇게 날개 돋친 듯이 팔리니까 빌 게이츠는 안방에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이 많아지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그 이후로 이제 그 운영 체제 자체가 이제 그 그래픽 기반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제 도입한 게 인도 95고, 근데 이 브라우저 전쟁에서 기술력이 더 뛰어나서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간 기업이 누구냐면은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기업인데, 얘네들이 만든 그 OS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데,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옛날에 이걸 써서 처음에 막 그 홈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한 기억이 있는데, 기술력은 뛰어났거든요. 근데 자금력에서 뒤처졌습니다. 빌 게이츠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운영 체제에다가 이 윈도우 95를 갖다가 끼워 가지고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공짜로 뿌려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력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금력에서 딸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상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넷스케이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넷스케이프라는 이름 회사는 지금도 없죠. 완성을 거둔 브라우저 전쟁에서 승리를. 이제 더 이상 실리콘밸리에서 빌 게이츠에 대적할 만한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은 빌 게이츠를 실리콘밸리의 황제 대관식을 가졌다. 왕관을 썼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욕심이 오히려 독이 됐다. 그 위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독점 소송, 이게 이제 끼워 넣어서 팔기, 이게 독점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독점을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하거든요. 자본주의 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독점을 갖다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독점이 맞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빌 게이츠의 날개가 확 꺾이고 급기야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CEO에서 사퇴를 물러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빌 앤 멀린다 재단이라고 하는 민간 재단을 만들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긴 하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부인하고 또 이혼을 했다 그러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근데 코로나 시대를 보면 대단히 뛰어난 해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갖다 코로나를 갖다가 오래전부터 예측을 대비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빌 게이츠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이렇게 좋은 그 백신 냉장고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전염병을 막는 그런 역할도 대단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어쨌든 욕심이 바로 이 빌 게이츠의 발목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도덕경에 보면요, 빌 게이츠 사진 밑에 있죠. 지영지 불여기이라. 가졌으면서 영자는 채울 영자죠.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만두니만 못하다. 불여기이. 그만두니만 못하다. 실리콘밸리 천재들을 사로잡은 이 혁신의 영감, 도덕경에서 혁신의 영감을 제가 이제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발 할라리라고 하는 이게 문화인류학자가 있죠. 대단히 이 책도 당연히 뭐 우리 초록도서관에도 있을 텐데, 이 책에서 제가 대단히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제목, 유발 할라리가 쓴 책인데, 인류의 문명사를 쭉 통시적으로 내다본 대단히 우수한 작품인데, 여기서 혁신의 영감에 대해서 이 하라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생 인류의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인데 두 사람이 중간에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같이 하고 뭐. 근데 얘네들 네안데르탈인은 지금 사라지고 없죠. 근데 이게 그 피가 쭉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게 호모 사피엔스인데, 그 이유가 뭐냐? 혁신 경쟁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졌다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혁신 경쟁에서 이겼다는. 네안데르탈인은 한 7만 년 동안, 오랜 세월이죠, 혁신을 전혀 안 했다 그래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계속해서 혁신을 했다. 그게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오늘날 인류,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된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 호모사피엔스는 뾰족한 돌도끼, 작살, 창, 낚시바늘 이렇게 쭉 굉장히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렇게 혁신적인 도구를 갖다 만들어냈고, 이러한 혁신 DNA가 결국은 농업혁명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문자의 발견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근대 과학혁명에서 혁신 DNA가, 호모사피엔스 혁신 DNA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게 유발 할라리가 말하는 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발 할라리 주장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본 부분이 이거거든요. 근대 과학혁명이 태동한 원동력이 뭐냐? 사람이 유식해서 똑똑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얘기합니다. 유발 할라리. 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인간의 고백이 이 근대 과학혁명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뉴턴인데, 뉴턴 같은 사람이 만류 인력의 중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우주의 위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호기심을 가졌고, 그래서 유심히 관찰했고 그 결과 그런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도덕경에 보면 노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에 대해서 모른다. 안다고 얘기하지를 않았거든요. 오부지기명, 나는 도의 이름조차도 모른다고 노자도.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하는, 무지하다고 하는 그 자기 고백이 바로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게 유발 하라리의 주장이고, 도덕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경과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본 장자라고 하는 책에도 그런 우화가 나오는데요. 설결이라는 사람이 네가 세상의 이치를 아느냐고 하고 묻습니다. 왕예에게. 근데 왕예가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세 번, 네 번을 반복합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그랬더니 밑에 글자가 있죠. 설결대희. 설결이 대단히 기뻐했다는. 내가 안다고 뭐 주저리 뭐라 했으면 설결이 기뻐하지 않았겠죠. 이게 그러니까 말한 노자가 나는 도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하는 그 구절을 우화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 응제왕편에 나오는 우화인데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문부상. 내가 뭘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거는 뭐와 같은 거냐 하면은 모기로 하여금 산을 지게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문자가 이 모기 문자거든요.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거, 그런 게. 그리고 지식이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무위지주. 지식이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게. 그리고 모두가 무지할 때 덕이 떠나지 않는다. 동호무지 기덕불리라. 무지, 유지가 아니라 무지. 무지하다는 걸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를 할 때, 뭐냐 하면은 지식에 대한 모든 기성지식에 대한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거죠. 비운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자아 이런 걸. 그럴 때 좋은 혁신의 영감도 떠오른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 얘기인데, 이거는 많이 아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다지위패. 많이 아는 것은 실패. 아는 것은 성공의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죠.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노자는 장자는 그렇게 인식 자체가 이제 철학적 기반이 그렇다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겠죠. 비울 때 혁신의 영감이 차곡차곡 채워진다는 거겠죠. 요즘 꼰대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 여기서 꼰대의 전형이 그런 거죠. 회사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하 직원이 와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과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야야야, 그거 내가 옛날에 해봐서 다 알아. 다 안다고 봐요. 이게 꼰대의 전형적인 모습.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쓰시는 거. 이러면 어떻게 혁신이 안 되는 거죠. 조직이 성장할 수 없는. 이런 걸 내려놓을 때 꼰대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혁신이,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노자도 그렇게 하고 장자도 유발 하라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가 호모 사피엔스
그 후속작으로 내놓은 책이요.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도 요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을 잘 그 묘사하고 있는 대단히 좋은 책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데우스는 그리스어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신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그 하나님 신 이런 게 아니고요. 데이터 신입니다.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고 깊어지면은 지난 시간에 장자 강의할 제가 말씀드렸고 수지적이야 부루하면 부대주야 무력이라 여기 그 한자 적어놨죠. 물이 깊지 아니하면은 큰 배를 띄우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데이터가 많이 양도 많이 쌓이고 속도도 높아지고 많이 쌓여야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이렇게 데이터가 체계화되고 과학적으로 그 볼륨화된 이 거대한 데이터들이 빅데이터가 나중에 곧 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지식 이런 게 의존하지 않고 어디에 의존하느냐 결국 궁극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예들을 드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유발 할라리가 호모 데우스에서 말하는 거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바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인간들의 기도문에 오 신이 시어가 아니라 오 데이터 시어 하는 게 인간의 기도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빅데이터 같이 충실해지고 그러면은 아마 그런 유발 하라리가 예측하는 그런 미래가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인 그 기술로 보면은 대단히 유용한 기술 중에 그 핵심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1세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월드와이드 웹 그 기반으로 하는 1세대 인터넷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 하면은 이 보안 문제거든요. 해커들이 워낙 막 귀신 같은 해커들이 많잖아요. 근데 뭔가 좀 하나 해놓으면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거기 귀신같이 파고 들어와서 이제 침투한 해커들이 보안 문제가 가장 그 큰 골칫거리였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이 월드와이드 웹하고 완전히 원리가 정반대입니다. 월드와이드 웹 그 인터넷은 이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은 감추는 거예요. 꽁꽁 벽을 갖다가 두텁게 방화벽을 두텁게 이제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해커들이 침입. 그렇다고 해서 해커들이 침입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화벽을 두텁게 쳐도 해커들은 결국 그걸 침입하고 말죠. 그래서 거꾸로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만인에게 이걸 개방하는 겁니다. 꽁꽁 감추는 게 아니라 은행 금고로 말하면은 은행 월드와이드 웹 시스템에 의해서는 은행 장부를 꽁꽁 숨겨 비밀 그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부를 다 까는 겁니다. 볼 사람 다 보라고. 이게 블록체인의 이제 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보안 문제가 해결된다. 왜?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면요. 다이아몬드를 갖다 원석을 채취하는 업자도 있을 거고 그걸 가공하는 업자, 감정하는 업자, 보험업자, 그다음에 그거 보안 시스템, 시큐리티 하는 경찰관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주인들, 소유자들 있죠. 그게 한 180만, 200만 명 된다 그러면 세계적인 부호들은 다 다이아몬드 다 가지고 있대. 이걸 다 이제 오픈시켜. 볼 사람 다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누가 보고 이제 다 훔쳐갈 수 있죠. 근데 훔쳐가는 건 자유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관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훔쳐가서 어떤 이 제한된 공간 내에 어딘가에 훔쳐가서 그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니까요. 아, 저거 어디서 내가 많이 본 건데 누군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그 눈이 그렇게 그 많아지면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오픈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한 그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 비트코인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 달러 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 기축 통화를 달러 체제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갖다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달러 이 체제하고 이렇게 맞붙으려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아마 힘이 좀 딸릴 것 같고요.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게 저는 이 비트코인 가모화폐거든요. 이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보안성이 퍼펙트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사이버머니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누구라고 하냐면은 이게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논문을 한 편 썼는데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 이름이 딱 알겠죠. 근데 이게 누구냐 하는 것 갖다가 기자들이 밝히려고 백방으로 수정을 했는데도 아무도 지금 누가 비트코인을 개발했는지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근데 추정하기로는 제가 인문학 책을 보면서 장자책 보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중본철사, 나카모토 사토시. 중본철사를 일본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뜯어보시면은 중국 할 때 중자고요. 일본 할 때 본자고, 철학할 때 철자고, 역사할 때 중국과 일본, 한국도 포함되겠죠. 동양 문화권의 인문학적인 그런 사고, 체계, 사유의 체계에 이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개인이 아니라 뭔가 거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이걸 갖다가 개발했고, 이 비트코인을.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으로 논문을 써서 발표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이 채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이 생기고, 지금 이게 핫한 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본철사를 뜯어보면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이 장자책에서 만들어낸 중본철사, 인문학적인 서적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뜯어왔다고 하는 게, 사용했다고 하는 게 중본철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구절이냐? 볼 때 장자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장천하 오천하. 천하를 천하에 감추면은 아무도 훔쳐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블록체인이 그렇다고 그랬죠. 천하를 다 오픈시켰기 때문에 천하를 다 개방된 곳에 이렇게 감춰두는 게 다 오픈시키는 거죠. 천하를 천하에 보관하면은, 장자가 보관하다는 장자거든요. 보관하면은 이걸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자가 2500년 전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원리를 갖다가 미리 얘기했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외국 기업들, 실리콘밸리 미국 기업들을 주로 제가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한국 기업에도 요즘에 이런 노자의 도덕경 사상이 스며들어서 성공한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코라 카뱅이라 그러죠. 얼마 전에 이제 기업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대단히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근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은, 최초의 인터넷 은행이 K뱅크였는데 3개월간 4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는데, 카카오뱅크는 3개월간 무려 5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요즘은 680만 명이라 그러는데 더 많이 늘어났죠. 이게 비결이 뭐냐 하면은 노자가 말하는 비용입니다. 덜어내는 거. 뭘 덜어냈냐 합니까? 복잡한 절차를 갖다가 간소하게, 공인인증서를 우선 폐지. 그리고 이게 이제 온라인 금융 이용하려고 그러면 뭐 터치하십시오, 눌러라,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핵심적인 것만 남겨두고 다 삭제를 덜어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노자가 말한 위학 일익, 위도 일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보태는 것이고, 반대로 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 덜어냄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편하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접근성을 좋게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이 앞에 나오는 구글도 그랬고 애플도 그랬고, 이런 기업들이 다 성공한 배경에 노자의 도덕경 사상이 스며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바로 그런 도덕경 철학, 비움의 미학, 덜어냄의 미학으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앞으로 대단히 전도 유망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자그마치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연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이제 그 리셋되어야 되느냐. 패러다임 시프트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노자가 말하는 거피쥐착,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라 그랬는데, 채움을 버리고 비움으로, 맥시멀리즘을 버리고 미니멀리즘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노자의 얘기였고, 제가 그걸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 들어보셨죠? 이 다보스 포럼의 회장인데,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펴낸 책이 한 권인데요. 한글로 번역된데 위대한 리셋입니다. 리셋이 말 그대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다양한 시각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는 책이 위대한 리셋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중심 테마가 뭐냐면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1,000명이 모여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선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적은 걸 갖고도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 이렇게 리셋이 되어야 된다. 이 철학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이 비움의 철학이죠. 비움의 미학이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대재앙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문명의 이 패러다임을 새롭게 디자인하지 않으면 그러한 그 대재앙, 팬데믹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그 팬데믹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고, 그 시프트의 핵심적인 메시지, 기저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노자의 비움 사상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오른쪽 편에 보면 세종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인데, 노자가 말하는 무위라는 철학을 현실 정치에 가장 잘 접목해서 성공한 사람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을 보면은 대단히 방대한 이 문헌인데, 그 문헌에서 가장 두드러진 리더십의 원천을 하나 찝자면 저는 무위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가 쓴 책이 세종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세종이 어떻게 성군이 됐는지, 그래서 세종의 원칙과 무위의 리더십을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